구속이라고 하는 게 도망 혹은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런데 증거인멸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운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숨긴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은 아니고 남은 건 이제 도주 우려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에서 부산 강서구의 완전 시골에 사실 교회예요. 여기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도망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아들로서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조용히 하고 있어. 왜냐면 교회 안에 이제 보수 기독교 성향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한 10% 20% 되지만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 쪽이랑 많이 소통하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실정법 디테일한 건 잘 몰라도 사실관계 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왜 구속된 건가? 손현보 목사님이 도대체 왜 지금 뭐 징역을 뭐 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면 이거 뭐 한국 법이 어떻게 됐든 말았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돼 계세요. 근데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고 검찰에서는 무슨 죄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부산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로 교회에서 그 시기가 언제였죠? 선거 시기가? 4월이었습니다. 올해 4월 달. 네, 보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정도였던 3월 초였는데 그때 정승윤 교육감 후보 보수 측 후보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불러서 그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마치고 나서 잠시 한 5분 정도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의응답 내용이 뭐였냐면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교회 몇천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지 학생인권조례 찬성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보궐선거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궁금하죠. 그리고 또 그때가 대선도 겹쳐 있었으니까 많이 급할 때 아니었나요? 대선은 6월이었고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로 그 전에 2달 앞에. 2달 앞에. 4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좀 놓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대선이나 혹은 지선이랑 같이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는 일반 사람들이 선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정보가 네. 없죠. 거기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선거 운동을 위해서 공모를 했다 하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세계로 교회 유튜브 이런 데 다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전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 네. 근데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으시다. 저는 이제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법원에서 말하는 그 구속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이유는 뭔가요?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도망 혹은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런데 증거인멸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뭐 지우거나 하신 것도 아니고. 지운 것도 아니고 네. 한 번도 숨긴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은 아니고 남은 건 이제 도주 우려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주 우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강서구의 완전 시골에 사실 교회예요. 여기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도 이 주변에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 연고도 없어요. 완전 시골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도망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아들로서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정치적으로 판결했다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이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 받은 걸 종합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손 목사님께서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팩트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 부산 교육감과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관련해서 혐의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파 후보를 찍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의 자유 또는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뭐
공직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정말 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교육감 후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선이 이제 이어지면서 수사를 하면서 늘렸어요. 항목들을 몇 가지. 기소 내용으로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가 올해 초에 아시다시피 세이브 코리아 이런 일들을 해오시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위기를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 그런데 그 헌법 밑에 있는 실정법이고 그 선거법이 이제 그 헌법을 뒤집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거 이 법에 의하면 너 이 말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 법원이나 아니면 그 검사 측에서 현재 검사죠. 그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그 뭐 손 목사님 하셨다는 발언 중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특별히 뭐 그 잡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소장을 이제 보고 또 이번 주 화요일에 드디어 이제 1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소장에 요약된 내용을 검사가 쭉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낙선운동이라는 거예요. 낙선운동.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시면 어떤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낙선운동이거든요. 낙선운동. 낙선운동이 불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김석준이라고 하는 통진당 출신의 후보. 이 사람 당연히 LGBT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것도 기소장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광범위해요. 정말 광범위하게. 근데 저도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발언을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구속을 시키나. 그것도 만약에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뭐 그냥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 거기까지는 뭐 정부 차원에서 법이 있으니까 뭐 정말 뭐 마지못해 오케이를 하더라도 구속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됐다는 발언을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뭐 이런 거 우파 후보를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하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된다. 그냥 이런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뭐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런 거를 잡아서 사실 뭐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밖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뭐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선거법이 말이 안 되는 거 많지만 그런데 또 진짜 이게 거의 누더기거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선거를 해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텐데 SNS에다가 하는 거는 또 뭐든지 허용됩니다. 거의 뭐든지 허용돼요. 정말. 그런데 또 이번에 기소장에 들어간 것 중에 몇 가지가 몇 월 며칠 설교에서 마이크를 썼다는 거예요. 또 선거랑 관련된 내용을 왜냐면 뭐 당연히 목사님이 마이크 쓰고 할 거잖아요. 교회가 큰데. 그렇죠. 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마이크를 쓰면 불법입니다. 또. 아니 진짜 이게 완전 이게 법이 맞나?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 그 교수님 모시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선거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황당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손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위반했다고 그 주장하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 공직선거법 제 85조 이 조항 이건 이제 공무원 또는 교육자 또는 종교인들의 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교육적 또는 종교적 뭐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선거운동을 소위 말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하는 조항이고 또 254조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는 외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그 254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이게 정말 황당했는데 이제 2항에서는 쭉쭉쭉쭉 디테일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 뭐 현수막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이거는 하면 안 돼. 얘기하고 나서 이제 3항에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 틀어막는 그런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정말 네.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예. 네. 사실 이런 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랑 대담은 현재 부산 광역시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랑도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어떤지.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냥 궁금한 거거든요. 후보들한테. 민주당 후보도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 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물어봐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수사처럼 들어가면 또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 쪽이랑 많이 소통하고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실정법 디테일한 건 잘 몰라도 사실관계 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왜 구속된 건가? 손일모 목사님이 도대체 왜 지금 뭐 징역을 뭐 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면 이거 뭐 한국법이 어떻게 됐든 말았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네. 이 선거법에 대해서 뭐 제가 선거를 뛰는 건 아니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사유로 이렇게 구속이 되셨나 그걸 알아보면서 이 선거법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작정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잡아놓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그만큼 제약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정말 이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재갈 물릴 수 있는가?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그 미국 사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에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선거는 뭐 22일 그리고 네네. 그 외에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선거는 14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이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가가오 방문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게 탄압하는 형식으로 선거법을 짜놨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표적 수사 들어가서 뭐 날려버리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의 관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가장 불합리한 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걸 또 이제 재판을 직접 가족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네. 재판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가장 불합리하고 분노하시는 지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는 저는 구속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아직 죄를 확정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유죄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구속이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 죄를 확정받은 것도 아니니까 유죄라고 확정받은 게 아니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 계시기만 할 뿐 전화도 가능하고 일상생활 가능하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부산구치소가 사람 수용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진 않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구치소에다가 예산 배정해서 막 늘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족 면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됩니다. 진짜 매일 오후 4시마다 클릭 경쟁처럼 겨우 몇 분 안에 예약 못하면요. 그 다음 주에 딱 10분 예약할 수 있는 거 예약을 못 잡아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원할 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심지어 그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니까 변호사를 만나야 될 거잖아요. 변호사도 거의 못 만납니다. 변호사도 옛날에는 변호사 숫자도 적고 변호사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그게 이제 변호사 접견실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접견도 가능하고 했는데 지금은 로스쿨도 생기고 하면서 변호사 단가도 사실 많이 내려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부산구치소가 너무 과밀하게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 보니까 진짜 변호사들도 변호사 접견 예약하는 게 클릭 경쟁이에요. 열렸을 때. 변호사들도요. 그래서 30분 딱 예약할 수 있습니다. 30분씩. 일주일에 보통 한 번 30분?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면 잘 성공하면 일주일에 두 번 30분 2번. 근데 그것도 이제 성공을 못하면 그 주간은 그냥 날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어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라고 느낀 제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정말로 구속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고요. 심지어 제가 이 문제가 될까봐 좀 말하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 구치소에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마지막 타임에 면회를 신청해서 아무도 없는 다 가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자료 정리한다고 혼자 남아 있을 때 구치소 직원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이 우리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치소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된 인원이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고 부산구치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해오고 다 그런 사람들을 알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없다. 이 구속이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정말 피해자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정말로 두려워할 때라던가 정말로 이제 그래서 구치소에 오는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이 유죄로 다 가게 돼 있고 굉장히 우리가 다 보면 좀 폭력성이 있거나 정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네, 정말로요. 정말로 이제 뭐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도주할 우려가 아니면 해외로 도망갈 수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보통 그 두 가지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구치소 직원분들이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이 목사님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데서도 심지어 구치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구나라고 느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어요. 구속된 지 51일 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속 이후에 모든 선거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속을 해놓으면 검찰이 법원에 이걸 기소를 하는 게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법원에다 그걸 이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속해놓고 마음껏 막 늘어지면 안 될 거잖아요.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쓰고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기소를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19일 차에 기소되셨습니다. 20일 차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미뤄가지고 재판을 미뤄서 19일 차에야 기소를 시킨 거예요. 첫 번째 기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연장도 한 겁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도 하고 아무리 미뤄도 20일까지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걸 꽉 채워서 법원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은 또 재판부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51일 차에다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1차 공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것도 처음이었는데 1차 공판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검사 쪽에서 기소장을 쭉 요지를 읽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이유, 이런 이유로 손은범 목사님은 유죄입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유죄입니다. 쫙 읽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증거를 제출해서 증거를 과연 피고자도 피고인들도 동의하냐, 이거 동의, 부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변호사 쪽에서 여러 번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일차, 구속 51일차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거, 도대체 어떤 걸 증거로 제시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자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거든요. 제가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구속된 지 2달이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거 제출 안 하면 어떡하냐. 제출하라라고 검찰 쪽에 좀 이렇게 압박을 주거나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상식적이고 판사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놀라웠던 게 거기서 부산지검 상황 저희도 잘 압니다.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판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은 할 수 없지만 들은 사람이 수십 명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검찰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제출해 주시고 검토하셔야 될 거니까 한 달 후로 다시 공판 잡읍시다. 11월 25일에 만납시다.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을 해놓고 그것도 선거법으로 구속해놓고 그냥 재판을 한 달, 2달 미루는 거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구속 최장 기간이 6개월인데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이 6개월 채우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정말 저는 이번에 재판 참석했다가 너무 분노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권 또는 뭐 사법부의 입맛대로 정말 무고한 시민도 그렇게 가둬놓을 수 있겠다. 네. 얼마든지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뭐 심지어 거기 구치소 직원들조차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뭐 분명히 정치적인 구속이 분명해 보이는데 왜 이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조용히 하고 있어. 아, 교회. 왜냐면 교회 안에 이제 보수 기독교 성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애국 운동하시는 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한 10% 20% 되지만 애국 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좋든 나쁘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들고 나면 어쨌거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 자 봤지 저렇게 하다가 구속되는 거 봤지. 그리고 어쩌면 징역 선거법으로 징역 사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두고 봤지 교회들 전부 다 입 닫고 있어. 혹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언지를 하는 뭐 징역 몇 년 구형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네, 재판이 거의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리하게 끄는 거네요 재판 자체를. 지금까지 한 거는 측에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읽은 게 전부입니다. 기소장, 공소장이라고 하나요? 기소장.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다 정권 차원에서.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게 좀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혹시 떠들게 되면 나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런 식으로 각오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든지 종교든지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숨쉴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는 이제 이런 걸 도피성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없다. 너희들도 일종의 회사다. 너희들도 만약에 정치적 발언 만약에 이렇게 하거나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너희들도 어쩌면 회계장부 다 까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들도 구속시킬 수도 있고 설교 강단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압박이고 이번에 실행인 거죠. 사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교회도 하나의 회사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냥 회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나 종교단체가 어떤 면세 지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면세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런 법안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존슨 수정 헌법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변경되고 나서 지난 70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처벌을 받거나 면세지위가 박탈된 사례는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은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는 종교의 그 자유와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헌법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사실은 그 헌법을 초월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 있었고 이거 이제 발효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 이거를 정말 예외적으로 자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현보 목사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사실 이 방송을 보면서도 그래도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직선거법에 종교인은 그렇게 종교 자신의 뭐 교회나 성당 같은 어떤 장소를 이용해서 종교 활동을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 선거적인 발언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니 이게 법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걸 지키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법을 어긴 건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 건너 불궁이 하듯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법을 어겼어?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물론 어느 정도 약간 법의 해석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가치관 아래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도요. 그러면 사실 구제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화주의, 공화정신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명백하게 지금 이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법치주의, 테두리 아래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전 충분히 이것들을 심지어 자기의 정치 성향이 좌파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우파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저는 1970년대 80년대에 그런 좀 좌파 성향을 가진 분이 특히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쭉 이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잡혀갔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잡혀간 건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어떤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그런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느껴지는 게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오랫동안 좌파 활동을 해오셨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약간 사실은 구속 잘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손현보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교회가 보수적인 어떤 활동을 해나가는 거, 낙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하고 잘못된 현상인 것처럼 말을 할 뿐 구속에 대한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과거에 안 잡혀갔잖아요. 저는 그분 잡혀갔으면 저는 그분 편을 들었을 거예요. 저분의 사상은 잘못됐을 수 있어도 저런 발언을 했다고 잡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데 저분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정말로 자유나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생각하지 않는 분들인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실제 행동은 완전 다르다.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에 정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꼭 자기 권리가 침해되면 막 그냥 발작을 하잖아요. 내 권리가 침해되면 그때야 막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네. 특별히 자기 권리난이 밥그릇이 침해되면 뭐 문제가 어디 있는데 나라를 막 뒤집어 놓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 말고 타인의 권리가 그렇게 침해됐을 때 또는 타인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는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숨죽여 있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절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생각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생각 또는 뭐 판단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지금 침해된 거잖아요. 한 목사님의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건데 그러니까 그 선 목사님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독교인인 자신 또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그들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결국에는 다 남일같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그 정권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할 때는 뭐 이제 결국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 차원의 연대, 그 권리의 연대, 어떤 그 자유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권리 침해인지 아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겹겹이 뭔가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뭔가 막아놓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 분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긴 했는데 뭔가 구속된 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종교 분리가 있는데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뭔가 지금 교육이나 세계관 교육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도 못 가지고 잘못하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혼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킨다든가 낙태에 대해서 후기 낙태까지 막 찬성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요. 기독교 신앙에 정면 배치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를 아무리 침해해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종교 분리를 그러면 침해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정치나 법에 대해서 뭐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들, 그 모순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어쩌면 깨달아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침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 침해당하지 않으면 생각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공산당한테 그렇게 유린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반공 세대가 사실 어쩌면 생긴 거죠.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그런 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이런 것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어나가는 중이고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국민들 깨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뭐 정교 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여전히 정교 분리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뭐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게 어떤 점이 잘못됐고 정교 분리의 진짜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교 사람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거죠.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종교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든가 여기는 자 세금 면세 10%야 너희는 20%야 막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둔다든가 정치가 이렇게
그리고 종교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국민이잖아요. 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도 세계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강요가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좀 보수적인 설교를 하는데 아니다.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어요. 그분 누가 세계로 교회 다녀라고 강요 안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시민으로서 그리고 내가 어떤 신념과 종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발언하고 이거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교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들, 종교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종교 분리.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뭐 토마스 제퍼슨이 맨 처음 그걸 쓴 거잖아요. 그 말을 네. 썼을 때 애초에 그 개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참여를 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정부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쉴드를 방어막을 치는 입장에서 사실 그 발언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뭐 미국의 어떤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발언을 딱 단어만 콕 집어서 완전 비틀어서 왜곡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 교회가 정치적인 참여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해석한 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특별히 네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네. 너무나 많죠. 그게 참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깨져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네, 찰리 컬크도 그렇고요. 찰리 커크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지금 소년보 목사님께서 그때 찰리 커크 생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던 그 사진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진이 생기게 됐고 혹시 손 목사님이 찰리 커크와 어떤 뭐 대화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김이나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빌더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찰리 컬크가 오게 됐고 찰리 컬크의 또 멘토 목사님이 란 맥코이 목사님인데 란 맥코이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2년 전에 빌더 코리아 1회차 때 오셨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란 맥코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잖아요. 거기서 예배 제한 당할 때 예배 끝까지 드리다가 이분이 감옥 가실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배 드릴까 이것 때문에 가족과 통화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통하면서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재산과 그리고 심지어 나 개인적인 집과 뭐 차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을 수도 있다. 아주 조금의 그 재산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속 예배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를 하기로 코로나19 코비드 19 중에서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정말로 어렵게 그 시기를 버틴 목사님인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람 메코의 목사님요? 네. 미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세계로 교회가 또 코로나19 때 그런 정부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결국 다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1년의 과정을 너무 감동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좀 공감을 많이 하셨던 건 동병상련에 좀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동지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유대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찰리 컬크를 또 만나는 데까지도 계속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고 찰리 컬크를 만나서는 또 이제 구속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 중에 나오게 되니까 찰리 컬크가 이제 찰리 컬크는 보면 사명감이 정치개혁보다 어쩌면 약간 영상 보시면 묻죠. 복음 전파가 더 우선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께서 구속되시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손모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의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애초에 약속을 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마침 사실 루비오 장관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그리고 월요일에 아버지가 구속되셨고요. 찰리 컬크가 미국 돌아가자마자 그리고 찰리 컬크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암살당했어요. 근데 찰리 컬크가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요. 그리고 일정상 그때 이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암살된 거죠. 그래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찰리 컬크 장례식에서도 그렇고 그제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찰리 컬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루비오한테 얘기할 거라는 걸 이제 뭐 주변 어떤 뭐 스태프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들었나 보네요. 네네. 네. 혹시 루비오는 그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었나요? 그 찰리 커크의 메모리얼 서비스죠. 그 네. 예배 때 그때 어떤 발언을 했었었나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찰리 컬크가 한국에서 며칠 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뭔가 나한테 우려가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했었다. 이 정도로 말했고 며칠 전에 루비오 장관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거기서는 정확하게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 일들을 내가 우려한다라고 나한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찰리 커크 관련해서 뭐 사망 이후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각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참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와, 우리 웬만한 한국의 목사님들보다 더 복음을 잘 말하는구나. 특별히 말씀하신 뭐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설에서 끝내주는 대목을 말했잖아요.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네. 뭐 예수님의 재림과 뭐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네.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특별히 찰리 커크가 사망하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고위 공직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던 부채의식 같은 거,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찰리의 사망을 보면서 우리가 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말 하겠냐 하면서 그냥 네. 이제 에스더처럼 다 그냥 네.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제디 벤스 같은 사람은 요즘에 갈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도 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을 봤을 때 참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사후에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찰리 커크가 그 생전에 그렇게 한국 방문 때 손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만약에 만나서 대화가 잘 됐으면 네. 이렇게 그 지금 같은 또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다는 그런 기대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참 놀라운 게 특별히 이제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 교계 또는 미국 보수 진영과 연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네. 뭐 손 목사님 사건 관련해서 미국의 아주 메이저한 그런 뭐 언론인들 또는 보수 평론가들이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이제 미국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작가님? 네. 기독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인가?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교를 기독교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미국의 그 건국 정신에 이런 데 기독교 사상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녹아내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찰리 컬크 사태라든가 또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미국 기독교 보수계가 이런 종교 분리라든가 이런데 문제 의식을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깨어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그 람 맥코인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보수계가 알게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약간 정치권도 그렇고요. 글렌백 같은 분도 그렇고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한 어떤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연락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꼬를 터준 거는 람 맥코인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알려졌을 때 미국에서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 일어나는 뭐 간단한 일 정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일처럼 내 이웃이 정말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을 해주고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글렌백 영상을 통해서 X 어카운트를 통해서 봤는데 그 딱 보니까 교수님하고 굉장히 닮은 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동생분이시죠? 네, 남동생입니다.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글렌백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미국의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이 현실을 알리고 계신데 특별히 부당함을 알리고 계신데 어떤 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지금 동생분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안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대외적으로 하시는 방송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오늘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도대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계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왜 구속을 당했냐? 그리고 한국의 뭐 헌법과 이런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어떤 종교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 아버지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찰리 컬크가 루비오 장관을 미리 만나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이걸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일찍 풀려나면 좋은 일이었나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시간인데 한국 교회가 결국 깨어나야 되고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찍어 눌러가지고 관세 협상 뒤에 막후해서 이거 조건이야, 저 사람들 풀어줘 라고 해가지고 풀어줬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국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문제다,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는 문제다, 우리의 어떤 천부인권,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선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이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비슷한 가치를, 거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건국 때는 그랬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건국의 주요한 세력이 기독교인이었을 때,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 들었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또 과거 정부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공화당 쪽의 끈이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표현인데, 엘리트 관료주의. 그러니까 막 교수라든가 뭐 박사라든가 아주 좋은 뭐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약간 선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그쪽의 라인들이나 그 전문가들, 외교에서 뚫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힘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질적인 정치 파워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로비하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지금 미국 보수와의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 간의 연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보수 쪽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의 루트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만을 말하거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좀 고려하고 김정은도 만나고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한국 입장 고려도 안 해주고 저렇게 막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왜냐면 트럼프와 미국 보수 측이 한국 보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다방면으로 정말 앞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식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협력도 이게 이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력이 어떤 협력인가, 그 모양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슈를 통해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는 미국 교회 또는 한국 보수 시민단체와 미국 기독교 보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으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보수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낙태 문제, 한국도 여전히 지금 법이 지금 제대로 마련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미국 보수와 우리가 결을 같이 하는 면이고, 또 우리가 혈맹이잖아요. 6.25 전쟁을 다시 기념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역사, 우리가 왜 한국까지 와서 싸웠는가, 미국이 막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청년들 교육시키고 연대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중국과 대항해서 같이 할 것들, 반중 정선에서 같이 설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면서 네. 이스라엘의 정말 외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 그런 부러움도 솔직히 많이 느껴요. 특별히 그 네. 벤자민 네타냐후가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승만급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백악관
레벨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의 최고 위층 이승만도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 그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들과 어떤 정치 게임을 한 거죠. 파워 게임을 한 거죠. 그렇다고 굴종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뻗댈 때는 뻗대고 또 당당한 소리도 하고 또 줄 거는 주면서 또 받을 거는 받고 굉장히 당당한 외교를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뭐 교수님 이제 시민단체 또는 뭐 기독교 연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결국 그 작품을 만들려면 그 미국에서 뭐 유대인의 로비가 굉장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트럼프가 또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미리암 아델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유대인 그 아주 뭐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LA 클리퍼스라는 그 NBA 구단의 구단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사업을 해서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모았죠. 그 남편이. 그래서 이제 여성이 상속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도너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이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그 이스라엘 총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정부 또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 일종의 삼위일체를 이뤄서 이 팀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예를 들어 한국에 적용을 하자면 미국의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그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에게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는 막대한 재력과 자원을 가진 어떤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또는 뭐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보조에 맞춰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정권 또는 그에 맞는 위상과 어떤 힘을 가진 시민단체, 이게 존재할 때 이 세 팀이 어떤 삼각대를 구축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미리암 아델슨하고 트럼프, 네타냐후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한국도 정말 그 모델을 잘 참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세 명이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절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찔러서 이게 당신들의 국익에도 맞지 않느냐, 우리의 국익도 있지만 당신의 국익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면서 제안을 해야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보통 이렇게 끌어주는 거지. 아직까지 한국 보수 진영에는 너무 미국을 뭐 지니의 요술램프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뭐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보수 안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좌파나 중도층이 보기에 꼭 미국의 굴종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약간은 맞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미국한테 뭐 뭐든지 그냥 결국 형님 도와주세요. 좀 이런 거는 우리가 결국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정말 이렇게 많은 그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기독교인들의 뭐 정치 참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이제 교회가 지나치게 뭐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교수님 지금까지 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다뤄주셨지만 그래도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또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 공화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을 거린다든지 교회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어떤 정말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저는 교회가 우리가 카톨릭 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구교회랑 다르잖아요. 카톨릭 교회랑 다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의 자유시장 원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20살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지금부터 1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좌파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딱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 때였는데 무슨 천안함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책을 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일단은 대응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화책을 안 폈단 말이죠. 유화책을. 그러니까 그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냐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본문을 내걸고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장로라는 저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려고 하고 이거 완전 장로도 아니다. 저 마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모든 성도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교회를 1년 다녔습니다. 1년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사람들의 신앙과 나름대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페미니즘에도 반대해. 자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페미니즘도 상당히 페미니즘 쪽이에요. LGBT 찬성하시고. 저는 이런 자유가 있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있을 때 앞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지 이 교회가 부흥하는지. 이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살기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강해지고 그런 나라가 강성해지는지 그런 좌파 교회가 많은 곳이 강성해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제갈 물려가지고 자, 이 말 하지 마. 저 말 하지 마. 근데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 현대사회에 복잡다단해져가지고 낙태도 그렇죠. 뭐 AI 무슨 문제도 그렇죠. 생명 복제도 그렇죠. 별의별 문제가 종교나 이런 이슈랑 엮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자, 이것도 얘기하면 안 돼. 저것도 얘기하면 안 돼. 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축복하고 그냥 좋은 얘기? 그것밖에 안 남을걸요. 그 제갈 물려가지고 사회가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금 말씀하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떤 민주공화국에서 우리 개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또는 행사가 보장돼야 되는 근본적인 자유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유의 뿌리에는 결국 기독교 정신이 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열매만 가지고 뭐 종교의 자유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뭐 표현의 자유 당연히 가져야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당연히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뿌리가 어딘지를 심각하게 또는 철학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애초에 건국될 때부터 그런 자유가 보장됐으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의미를 알면서 투쟁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문명에 바탕해서 이게 발생한 어떤 정말 값지게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런 깊은 좀 철학적인 인식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철학적인 인식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인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뭐 인간이 왜 애초부터 그렇게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왜 자유로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논의를 하다 보면 철학적으로도 이 신이라는 존재 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이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무식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만연한데 좀 이런 것도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정말 무신론 기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정말 교육 체계에서부터. 그리고 무교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인데. 지난번에 교수님 방송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드셨죠, 사실. 저는 거기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신론도 종교죠. 그것도 신념이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신념 체계인데 자기는 굉장히 무신론이야말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웃기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또 궁금한 게 혹시 작가님은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사실 바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상 철학적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더 밝게 드러내서 더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요. 아니면 그래도 대중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라내고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그냥 이거를 솔직하게 제 생각을 표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사상과 철학의 기반이 뭐 기독교고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어쨌든 여기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좀 이 사람들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건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사실 좀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당당하게 더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진화론 이슈로 그거 했을 때 저도 욕 많이 먹었지만 그때 댓글 보면 작가님도 욕 같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수적인 두 명이서 뭐 하고 있냐 네. 이런 거 보고 참 저도 그 작가님께 죄송한 면도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예. 저도 사실 말씀하시는 것에 다 대부분 공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뭐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네. 교수님 말씀하신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이다. 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결국 따지고 보면 정말 지적으로 정직하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밝히 드러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위기잖아요. 정말 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산업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밑에서부터 지방의 중소기업들 사람 없어요. 이제 은퇴하면 이제 다 이제 공장 접는다고 합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정년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회사 그냥 끝이다.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정말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부흥이 저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부흥, 우리 복음에 대한 부흥, 기독교 부흥과 저는 함께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바른청년연합이라는 단체라든가 또 세계로교회 오는 청년들 중에 보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매력적이어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국 운동하고 요즘에 막 뭔가 너무 나라를 보고 가슴 아파서 왔는데 그런데 어떤 가정관, 결혼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 있잖아요. 이거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누군가 좀 불편함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하나 이슈로 얘기해보면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생명 존중하죠. 가정 중요하다고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인류 역사상 검증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게 works, it works.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잘 맞잖아요. 네. 인간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 결국 거긴 행복은 없다. 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인간이 살아야지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고 그 성경적인 말씀하신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죠 사람들에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뭐 사실 어쨌든 가정적으로는 어쨌든 큰 그 고난을 시련을 겪고 계시는 건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이제 힘든 거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재판 과정에 지리한 연기 또는 정치적인 핍박, 뭐 분명한 표적 수사가 이제 들어와서 한 개인을 먼지 털듯이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이렇게 정말 망신주기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부당한 것 또 고초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혹시 뭐 느끼신 점 또는 혹시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려두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저는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없으면 정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이제 말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 뭐 그런 게 너희 생각 아니야 그냥. 이재명 대통령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민주당 그냥 조금씩 정치 의견이 좀 다른 거지 왜 그래? 약간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구속되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사회운동 한다고 했던 약간 조금 좌파로왔던 목사나 그런 단체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그거를 잘 됐다고. 얼마나 사실 그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가 종교 분리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 정도 말했다고 잡아간다고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고난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천천히 깨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교회도 그렇고요. 더 빠르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1, 2년 안에 이 고난을 빨리 받고 저는 회복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구속이면 약간 평탄한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게 더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저력을 가지고 있을 때 회복해서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30년, 40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망한다? 서서히 망한다. 이제 그러면 다음 세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100만 명 태어나던 인구가 지금 20만 명대 태어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한 세대가 5만 명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 이제.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구나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그 손 목사님 구속되신 거를 이제 한번 면회 가서 직접 대화를 해보셨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처음에는 환경도 적응이 조금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음식, 식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1평 정도 되는 그런 방이잖아요. 그 독방이거든요. 그런 곳에 계셔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었어요. 몸무게 많이 빠지시고 또 약을 못 받으셔가지고 원래 고혈압 약과 이런 것들 먹으신 약이 있거든요. 피부가 안 좋으셔가지고 피부나 또 목도 항상 그런 약을 드셨는데 몇 개월, 한 1개월 힘드셨다가 지금은 다시 또 적응하고 회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잘 적응하고 계시고 건강도 다시 좀 찾아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빨리 풀려나는 것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은 아드님이시니까 손 목사님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건가요? 저는 성경 구절로 치면 아버지가 우리 가정 예배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본문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해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로교회의 특징도 그렇고 아버지의 특징이 약간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저도 약간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계에서 저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아니 우리 분야에서 젊은 교수가 왜 이런 정치랑 관련된 것도 하고 이러냐.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수 루트가 아닌 거예요. 공대 교수 루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정성적인 길이 아니지만 그냥 합니다.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한 설교나 주제가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오셨고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잘 나가는 사람, 부자,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없지만 그 다음도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더하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저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경적인 뭐 메시지잖아요. 그 성경은 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정신을 잘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예전에 애플을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보면 네. 그 발언 자체가 그냥 도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 꿈을 꾸더라도 망상에 가까운 꿈을 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보면 언제 인생의 변화가 있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 주변에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는 이걸 엄청난 그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툭 찔러 보면 구멍이 팍 파지는 종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세계가 나보다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정신의 입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네. 마치 기독교인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그 정신에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럼 마무리하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재 뭐 처하고 계신 상황 또 부당함 뭐 정치적인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손 목사님의 사태에 대해서 또 구속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한국 교회가 깨어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라던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목소리를 내고 주변에 설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도움이고 저희 아버지가 갇혀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갇혀있는 이유. 그래서 지금 당장 구속이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한국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내 친구 옆에 있는 한 명이라도 저도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학생 한 명, 두 명이라도 이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어떤 것이고 헌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 이거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거 전 국민들을 깨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랑도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식사할 때도 친구랑 밥 먹을 때도 소통할 때도 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 지금 연금이 자 이런데 2,000조 빚이 있는데 무조건 더 늘리재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좌파 친구는 동의하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이 동의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바가 이거는 문제 있지 않아? 편하게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정말로 사실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뭐가 있어서 아니요. 일단 그걸 깨달은 한 사람부터 나부터 그거를 일종의 전도랑 비슷한 거죠. 원리가 이거를 말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게 퍼져가지고 이게 나라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영환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